투자금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용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 원금을 더 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 자본 3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 종잣돈이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만 그래도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면 투자를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아무리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3천만 원을 모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한 달에 250만 원을 모으면 1년이 걸리고 83만 원씩 모은다면 3년이 걸린다. 짧지 않은 시간에 어렵게 모은 종잣돈인 만큼 투자에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설명했다. 가령 3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3천만 원을 모았고 1억짜리 부동산을 전세 7천만 원을 끼고 매입했다고 하자. 그럼 또 3년 동안 저축을 시작할 것인가? 물론 저축 속도가 빠르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이것도 맞는 방법이다. 하지만 모든 투자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흐름을 읽어야 한다. 그런데 단 한 번의 투자로 3년간 저축한 투자금이 묶이고 그 다음 3년간 또 저축을 한다면 그때까지 투자 관심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최초의 저축으로 투자금을 모았다면 그 투자금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등의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고팔고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투자금을 활용해 물건을 매입한 후 다시 팔면서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매입 후 매도까지의 시간은 상대적이지만 스스로 투자에 관심이 멀어지지 않는 선에서 무언가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방식은 중장기보다는 단기 투자에 해당하며 경매 및 공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후 시세대로 파는 방법 등이 있다. 둘째, 투자를 하되 그 투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은 안 묶이게 하라니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뭔가 편법을 쓰는 것 같고 리스크가 클 것 같아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가령 1억 원짜리 상가를 대출 8천만 원을 받아 매입했다고 하자. 그럼 본인 투자금 2천만 원은 당장 묶인다. 그런데 그 상가를 임대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대출 8천만 원에 보증금 3천만 원이 더해져 결국 1억 1천만 원이 되므로 잠깐 자신 돈 2천만 원이 투자는 됐으나 결국 1천만 원의 투자금이 더 생기는 결과이다. 또 월세 50만 원은 이자를 내고 남는다면 추가로 현금 흐름이 생겨난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1억 원짜리 빌라를 경매로 8천만 원에 매입한 후 500만 원을 들여 수리한 후 전세 1억 원에 맞춘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빌라를 매입하고 수리하기까지 약 8,500만 원이 들어갔지만 결국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받아 1,500만 원이 추가로 만들어진다. 헌데 1억 원짜리 빌라에 어떻게 전세를 1억 원에 맞추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것은 실제 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일단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게 매입을 했고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어느 정도 오차가 존재한다. 또한 인테리어와 같은 가치 부여를 통해 사업자로부터 더 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투자가 물론 쉽지는 않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투자로 투자금이 모두 묶여 다시 3년 동안 저축하는 것보다 쉽다. 대출과 보증금은 어차피 상환하거나 돌려줘야 할 돈인데 그 돈으로 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 역시 본인 선택의 몫이다. 대출의 선순환과 악순환에 대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입자의 보증금은 내 집에 살게 해주는 조건으로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앞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것과 소비를 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봤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자동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소비를 하면 문제가 되지만 투자를 하는 것은 레버리지를 하는 것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레버리지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결국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것이 리스크이지, 투자를 하는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리스크는 아니다.